예, 안녕하세요. 히어로캐스트입니다. 저는 스프링필드고, 저는 이육입니다. 예, 오늘 이제 개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또 그쵸. 못 오시고 이렇게 지금 또 두 명이 하게 됐는데요. 예,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문자 특집입니다. 입문서 특집. 오늘은 그래가지고 4회가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오늘은 4회가 아니고 물론 사실은 4회지만 그쵸? 예, 네. 언제나 이제 만화들처럼 사람들이 끌어오기 위해서 제로 이슈. 예, 제로 이슈를 하게 됐어요. 제로 이슈 올뉴 히어로 캐스트, 그쵸. 히어로 캐스트 나우 뉴 몇 회 하죠? 뉴 52는 네. 아니고 그러니까 뉴 4? 뉴 4? 너무 초라하다. 되게 초라하다 그러니까. 자, 네,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입문자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입문자 특집에서는 그 만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쵸. 평소에 이제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게 낯선 게 많고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가 모르고 이제 그쵸.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런 일단 기본적인 용어 정리들을 이제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전반적인 역사를 갖다 돌아보고, 그리고 만화를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그쵸. 거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정리한 내용들이 많죠. 정리한 내용이 많죠. 네, 정리한 내용들이 많은데 한번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처음으로 좀 일정 같은 거 좀 짜고 지금 좀 네.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럽시다.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미국 만화 우리가 코믹스라고 하는 거에 역사가 어떻게 역사부터. 되는지부터 그것부터 먼저 한번 네, 확인을 짧게. 해보도록 합시다. 네. 되도록 짧게 네, 그리고 해봅시다. 짧게. 네. 자, 요거는 이제 네. 그때 날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거는 이제 1909년 거라고 이제 아. 요 이미지는. 그 만화라는 게 이제 원래 역사가 되게 깊었잖아요. 네. 원래 이제 신문 같은 데서 정치 풍자나 네. 아니면 뭐 광고나 이런 데서 만화가 아주 잘 사용돼 왔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지금 이거를 이제 엄밀히 말해서 미국의 지금 현재 그 만화로 부르기는 조금 어폐가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예. 네? 예. 네, 왜냐면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쭉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도 드물었고, 아니죠. 그다음에 이용되는 것도 이제 서사 그 자체보다는 이제 광고라든지 풍자라든지 이런 목적으로서 이용된 예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시점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플래티넘 에이지라고 네. 부르고요. 플래티넘 에이지라고 부르고, 요때 이제 나오던 그런 만화들이 그 또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서 그건 이제 코믹 스트립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쵸. 코믹 스트립은 이제 좀 이따가 따로 또 설명을 설명을 드리게 할 될 거고. 것이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 고전, 있잖아요. 그쵸.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거가 이제 골든 에이지죠. 골든 에이지. 골든 에이지는 이제 1938년 액션 코믹스가 첫 번째 이슈가 나오면서 시작됐다고 보통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액션 코믹스 그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슈퍼맨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슈퍼맨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인기를 끌면서 이제 이듬해 가서 이제 그 DC의 이제 DC가 원래 디텍티브 코믹스였죠. 디텍티브 코믹스였죠. 네, 그래서 이 디텍티브 코믹스 DC사에서 이제 연달아서 이제 배트맨, 네. 아니면 뭐 로빈, 그다음에 원더우먼, 뭐 아쿠아맨, 뭐 이런 캐릭터들을 등장을 시켜서 인기를 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DC 말고도 이제 다른 만화 회사들도 물론 있었어요. 네. 물론 있었고, 이때 이제 마블의 그런 전신격이었던 그게 이제 타임리 코믹스. 타임리 코믹스. 예. 타임리 코믹스라는 데가 있었고, 타임리 코믹스에서 이제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는 휴먼 토치입니다. 휴먼 토치, 그다음에 서브마리너 같은 캐릭터들이 나왔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거는 아무래도 슈퍼맨도 있고 뭐 배트맨 뭐 이런 캐릭터들도 있었지만 캡틴 마블. 캡틴 마블이었죠. 지금 와서 이제 DC에서는 샤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포셋 코믹스, 나중에 이제 DC에 통합이 되는데, 이 포셋 코믹스에서 나온 캡틴 마블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골든 에이지를 대표하는 그런 영웅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캡틴 마블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캡틴 마블은 이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이제 초능력을 얻은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든 에이지를 흔히 일컬어서 마법의 시대
마법의 시대, 그러니까 신비와 마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 이 당시에는 이제 2차 대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아주 싼 값에 이런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갖고 다니기 편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이제 그런 여행 같은 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짧은 그런 만화 포맷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스토리 자체도 그렇게 킬링 타임용으로 읽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한 그런 권선 징악의 그런 스토리가 많았고요. 이제 또 원자 폭탄 그런 거 영향도 있었죠. 그렇죠. 2차 대전 때 이제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이제 떨어져서 그 원자력의 무시무시한 힘을 알리고 나서부터 그 원자력의 힘을 가진 그런 슈퍼히어로들도 등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골든 에이지의 막바지 부분을 이제 아토믹 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 네. 이게 지금 무슨 예.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네. 골든 에이지 이제 만화가 어떤 분위기였나 이런 분위기였고요. 네. 미리 보여줬다는 건데. 네. 다음에 이제 실버 에이지가 시작됐는데요. 네. 네. 실버 에이지가 이제 등장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참전했던 용사들이 다시 이제 그 고향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귀국한 병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회에서 이제 마녀 사냥을 시작했어요. 만화가 폭력을 조장한다. 어디서 되게 많이 봤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됐던 그런 주장이기도 한데 만화가 폭력을 조장한 나머지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했고 특히나 이제 그 프레데릭 워섬이라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만화가 청소년들의 그런 정신을 더럽힌다, 오염시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화에 이렇게 비난이 쏟아졌고 그래서 만화에 대한 인기가 팍 식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쇼케이스 그 4번째 이슈가 나왔고 거기서 드디어 이제 플래시, 지금 여러분이 흔히들 아시는 베리 앨런 플래시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표지에 보시는 플래시 첫 데뷔입니다. 이 베리 앨런 플래시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베리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 그 제이 게릭, 플래시 전임자인 제이 게릭과 달리 과학의 힘으로 그러니까 과학 사고로 인해서 초능력을 얻은 영웅이었어요. 실버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 그다음에 뭐 외계인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좀 미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든 에이지가 마법의 시대였다면 실버 에이지는 이제 과학의 시대였다. 과학 만화의 시대였다. 그래서 이제 이 실버 에이지의 서막을 쇼케이스 4가 연 다음에 이제 DC라든지 아니면 마블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여러 그런 실버 에이지의 그런 과학 영웅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톰, 그다음에 그린 랜턴도 이제 옛날에 그런 그린 랜턴은 원래 마법의 힘이었잖아요. 그것과 달리 이제 우주 경찰인 그린 랜턴이 처음으로 아는 그린 랜턴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우주에서 모험을 하고 외계인들과 만나고 호크맨 같은 경우에도 호크맨도 이제 외계인이죠. 그런 외계에서 온 그런 캐릭터들도 등장을 했고 실버 에이지에서 또 눈여겨 볼 만한 점이라면 이제 그 플래시가 그 코스믹 트레드밀, 코스믹 러닝머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존재하는 여러 그런 우주들을 돌아다닌다라는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해서 멀티버스, 다중우주라는 그거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스탠리가 마블에는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스탠리가 쓰는 영웅들은 또 그 골든 에이지의 그런 평면적인 그런 캐릭터에서 조금 더 탈피를 해서 좀 고뇌하고 결점이 있고 그런 뭔가 좀 고뇌하고 결점이 있는 그런 좀 햄릿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골든 에이지까지의 그런 만화들이 그 당시까지 만화들이 어린아이들을 좀 대상으로 했다면 이 스탠리가 이제 이 당시 등장시킨 판타스틱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불안이라든지 고뇌라든지 방황 같은 거를 이제 흔히 이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학생들에게 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조금 연령층이 이제 만화를 즐기는 연령층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 아까 좀 약간 보충을 하자면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과학 영웅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경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날 실버 에이지라고 할 때 그 일반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그 특성이 이제 약간 병맛 같은 거잖아요. 그거가 그 이 과학 만화 쪽을 이제 지향한 작품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리 어느 정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쵸. 예, 이게 대표적인 거가 지금 표지에서 보이는 이 디텍티브 코믹스 같은 경우에도 배틀거리 코스튬이 찢어져가지고 이런 건데 그 히코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있는 그 박쥐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것도 이제 그 제가 단행본을 사봤었는데 그 뒤에 있던 에세이를 보니까 그 박쥐맨이 그냥 어디서 갑자기 갑툭튀한 게 아니고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 나오던 그 만화 가지고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 만화가 이제 50년대 한창 정말 인기가 없던 시절에 미쳐 돌아가던 배트맨 시리즈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 영웅으로서 그쵸. 과학적인 탐정으로서 이제 배트맨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만화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 만화적인 설정, 과학 만화적인 그런 경향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설정이나 그런 것도 그쵸.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도 또한 실버 에이지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 에이지가 저물고 이제 브론즈 에이지가 시작됐거든요. 네. 브론즈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 중반부터인데요. 이 당시 이제 스탠리한테 그 미국의 그런 보건부에서 이제 접촉을 해서 그 청소년들의 마약의 이제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경각심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그려달라고 접촉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탠리가 그 그린 고블린을 그 캐릭터로 해서 그 약물의 그런 오남용의 그런 거를 부작용이라든 나쁜 점을 보여주려는 그런 만화를 처음으로 그렸고 그린 고블린이니까 약을 빨았네요. 그러니까. 그쵸. 나쁜 약을 빤 그런 그린 고블린이라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브론즈 에이지의 특성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 만화가 현실의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데니 오니라고 그다음 닐 애덤스가 그린 그린 랜턴하고 그린 에로우 이 팀업 만화인데요. 이 당시 제가 어디서 그 히겔에서였나요? 히겔에서 어느 분이 이걸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 작품을. 이 그린 랜턴과 그린 에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세상의 그런 부조리함, 그다음에 지금 표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마약 문제, 뭐 가난, 이런 소수자 문제, 뭐 이런 주제들을 다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당시에 또 이제 아까 소수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수자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또한 시대예요. 뭐 이제 루크 케이지 흑인이죠. 루크 케이지라든지 뭐 사이보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팬서, 뭐 존 스튜어트 이런 흑인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브론즈 에이지는 서서히 이제 막을 또 내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모던 에이지라고 부르는 또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브론즈 에이지랑 모던 에이지랑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또 않아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브론즈 에이지의 그런 막을 내린 작품으로 그리고 모던 에이지의 그런 막을 연 작품으로 그 얘기되는 게 이제 무한지구의 위기거든요. 무한지구의 위기 지금 무한지구의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DC에서 그 리부트를 하게 된 사정은 물론 있었어요. 그 사정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DC에 존재했던 모든 멀티버스 다중 우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로 통폐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캐릭터, 하나의 설정, 하나의 우주 이게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크릿 워즈가 이제 마블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모던 에이지의 시작을 여는 그런 작품들로 뽑는 게 이제 무한지구의 위기나 시크릿 워즈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던 에이지는 대형 이벤트들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나온 그런 뭐 골든 에이지, 실버 에이지, 뭐 브론즈 에이지 이런 시대에서는 그런 그 여러 타이틀들이 이렇게 관여되는 그런 대형 이벤트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그 모던 에이지로 들어오면서 이런 이벤트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이제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각자의 타이틀에서만 보던 영웅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악당들과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가 이제 큰 인기를 끌면서 모던 에이지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지금도 뭐 이 짧은 시간 그 모던 에이지가 이제 한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한 30년 동안 쏟아진 이벤트 수가 수십 개가 넘어요. 한 회사에. 한 회사당. 그렇기 때문에 모던 에이지는 또 이벤트의 아주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고, 요즘 장룡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해만 하는 이벤트가 뭐 두세 개 정도가 되는 수준이니까. 뭐 여름에 한 번, 뭐 겨울에 한 번, 분기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던 에이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왓치맨과 다크나이트 리턴즈로 대표되는 그런 안티히어로들의 등장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안티히어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당들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좀 어두운 과거를 가진 그런 영웅들이고, 스토리 자체도 되게 암울한 그런 스토리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왓치맨 같은 거 보세요. 왓치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핵폭탄이 아니고 하여튼 그 폭탄이 맨해튼에서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스포일러도 돼요? 뭐 많이 유명한 작품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비극적인 스토리, 그다음에 고뇌하고 이제 좀 어두운 영웅, 살인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좀 반 영웅이 이제 등장한 시대가 또 모던 에이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 코믹스들이 또 이제 모던 에이지 들어서 많이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실버 에이지부터 언더그라운드 코믹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언더그라운드 코믹스는 존재를 해왔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류가 아니었죠. 90년대 이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버티고에서 이제 캐런 버거라는 편집자가 있는 동안에 이 버티고에서 정말 놀라울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냈어요. 뭐 앨런 무어의 스왑프 띵, 그다음 닐 게이먼의 샌드맨, 뭐 가스이니스의 뭐 프리처, 헬블레이저, 그렇죠? 그런 엄청난 그런 굉장한 지금 와서 거의 막 고전 클래식으로 여겨지는 그런 작품들이 여러 나왔고, 또 이제 최근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이미지 코믹스가 굉장히 부상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워킹 데드, 그다음에 뭐 지금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사가,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 게 이제 이미지 코믹스인데, 이제 그런 특성, 그런 이제 인디 만화들의 그런 부흥이 또 있었고, 그리고 모던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점은 모던 에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대사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대사의 양이 굉장히 줄어든 거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이 받은 영향이 일본 만화 영향이 언제나 있었죠. 굉장히 있었죠.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그 어떤 뭐 미국 문화는 일본 문화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되게 문화가 또 아니죠. 오히려 되게 미국의 그 일봉에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일봉에 취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 만화가들 중에서도 미국 문화를 좋아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고, 되게 서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만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게 80년대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크나이트 리턴즈 이 컷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컷은 예를 들어서 80년대 초중반에 그 앨런 무어의 미러클맨 같은 작품에서도 그 정발로 나온 작품인데, 그런 작품만 봐도 이 정도로 대사가 없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죠, 아마 그 프랭크 밀러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대사가 아니라 그림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는 만화를 이렇게 빵을 이렇게 터뜨렸다고. 프랭크 밀러 같은 경우에 이제 글에 무조건 의존한다기보다는 글과 그림이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스토리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밀러가 되게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프랭크 밀러의 그림이나 뭐 작품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물론 갈릴 수는 있는데, 프랭크 밀러가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텔링 방법에 있어서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미국 역사의 그런 미국 만화의 역사는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황금 시대 뭐 그 뭐, 금, 은 이손으로 해가지고 금은 동해가지고 한 네. 다음에 모던 에이지까지 왔어. 지금은 뭐 그러니까 물론 모던 에이지 안에서도 90년대의 무슨 뭐 작화와 우리나라의 작화가 다르고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80년대 이후로는 전부 모던 에이지로 분류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시대의 구별이 이렇게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가 않죠. 않죠. 네. 그러니까 실버 에이지나 이제 골든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환기 같은 데 있어서는 뭔가 그런 시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인 그런 영향에 맞춰서 만화가 몰락했다 새로운 트렌드가 태어나고 이런 게 확실하게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간 그 시대와 시대 간의 그런 경계가 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면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이제 한 100년은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한 네. 70몇 년 정도. 작년에 70, 배트맨이 80년도? 네. 뭐 작년 배트맨이 75주년이었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이제 기간 동안 이제 미국 만화라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포맷이 발전을 해왔는데, 네. 그래서 이 미국 만화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지 그런 걸 좀 먼저 그 다음으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그 크리에이티브 팀인데, 그렇죠. 네, 일단 제일 먼저 작가가 필요하죠. 작가가 필요하죠. 예, 그 작가를 되게 무슨 이미지를 구할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사진에 보이는 누구죠? 브라이언 아자렐로. 예, 브라이언 아자렐로. 그 다들 원더우먼 그 가장 최근에 그 뉴 52 원더우먼으로 가장 알고 있을 브라이언 아자렐로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인상적이어서 갖고 와봤어요. 네. 이미지를 뽑아도 참 이상한 걸 뽑아요. 하여튼간에. 네. 네. 그래서 작가는 뭐 하죠? 작가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스토리 플롯을 짜고 네. 그 다음에 플롯이 이제 나눠지면은 그 컷마다 이제 넣을 대사를 씁니다. 이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만화가 서사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서 존재할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그런 척추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펜슬러죠. 예. 펜슬러 같은 경우에 이제 만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네. 만화의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제 만화에서 창작팀이라고 할 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무래도 작가와 그다음 펜슬러죠. 그렇죠. 펜슬러 같은 경우 이제 왼쪽에서 보시듯이 연필로 이런 식으로 그 장면들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펜슬러가 아무래도 만화가 시각 매체잖아요. 네. 시각 매체라는 그런 만화에서 가장 그런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큰 게 아무래도 밑그림을 그리는 네. 그런 펜슬러겠고요.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게 펜슬러고, 그리고 잉커라는 그 위치가 또 하나 있죠. 그렇죠. 네. 잉커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는 좀 낯설 거예요. 예. 잉커라는 존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이렇게 분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그림을 위에다가 이제 잉크로 뭐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잉킹하는 것도 이제 컴퓨터로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긴 있는데, 또 아직 잉커라는 존재는 아직 미국 만화 쪽에서 좀 아주 비중 있는 존재죠. 왜냐하면 잉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의 이제 선에 느낌을 이제 명확하게 윤곽선 같은 걸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림의 깊이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명암 같은 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잉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펜슬러가 잘 그려도 잉커가 이제 선을 그릴 때 있어서 조금 실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펜슬러의 원래 그 느낌을 받기가 힘들죠. 예,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원더우먼에서 그 토니 에킨스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에킨스가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욕을 참 많이 먹었는데 그게 김성모냐? 김성모로 만든 게 알고 보니까 잉커였다. 잉커였다. 잉커가 김성모였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잉커는 이제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 뭔가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활용점정적인 그런 존재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컬러리스트예요. 네. 컬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만화는 대부분이 이제 컬러링이 이루어지는데, 컬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전반적인 그런 색의 선택이라든지 그 채색 같은 거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잉커랑 펜슬러도 물론 중요하지만 컬러리스트도 이제 그림에 약간 생동감을 더해주고 그다음에 그 작품 전체적인 그런 톤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밝은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어두운 장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시로 보고 있는 저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두운 그런 분위기가 색깔로 인해서 네. 위에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색깔로 인해서 그 장면의 그런 분위기가 더 잘 전달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이제 그쵸. 레터러인데요. 레터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이제 그냥 그 말풍선에다가 대사만 넣는 게 역할의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레터러가 이제 하는 역할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그 패널 있죠. 만화 각각을 구성하는 그 패널에 윤곽선을 그린 사람입니다. 패널에 윤곽선을 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말풍선이나 아니면은 말상자의 위치를 그 결정하는 것도 또 레터러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작품의 그런 분위기에 맞는 또 폰트, 글씨체를 고르는 것도 레터러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펜슬러가 직접 넣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레터러가 이제 효과음 같은 걸 또 넣습니다. 효과음 같은 경우는 넣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레터러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역할은 그 모든 거를 갖다가 이제 위에서 총괄하는 편집자가 있죠. 네. 스탠리가 이제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세팅을 조금만 바꿔보고 시작합시다. 일단 그냥 해요. 큰일인데. 네. 잠깐만요. 일단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잠깐만요.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잠깐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네. 일단은. 네.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의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데 네. 작가와 같이 큰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런 과정 같은 거를 감독하고. 그래서 이제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TV로 보면 PD, 프로듀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커버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커버 아티스트는 이제 커버 제가 감히 아티스트가 말을 되게- 하자면 네. 작품의 판매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사람이 영향을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커버를 보시면은 이제 네. 이 커버를 그린 분이 이제 리 베르메오라는 분인데 네. 이분의 그림이 워낙 좋죠. 아.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커버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의 그런 표지에 이제 들어가는 그림을 만든 사람이고요. 미국은 분업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커버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한 사람이 총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버 아티스트가 작품의 판매량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한 거는 보시면은 네. 그래서 커버는 이렇게 생겼지만 커버는 이렇게 생겼지만 네. 안의 그림은 이렇게 다를 수가 생겼기 있거든요.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커버 아티스트가 이제 그 펜슬러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커버만 보고 안의 내용물까지 짐작해서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위험할 네. 수가 있는 위험하지만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아주 작품의 제가 볼 땐 꽃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커버 아티스트는 판매를 이제 촉진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이 커버에 이제 투입돼서 나중에 설명드릴 베리언트 커버를 내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미국 만화를 제작하는데 참가하는지 설명을 했고요. 센트럴 키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가거든요. 일을 하는 방식은 이제 아주 옛날에는 이제 스튜디오 방식이 이용됐어요. 스튜디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 스튜디오에 이제 그 소속된 작가나 아니면 작화가가 한 작품을 전부 다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작가랑 작화가가 겸하는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겸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뭐 그 레터링하고 이런 거 채색하고 이런 거를 뭐 다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작가랑 뭐
아티스트가 분업된 경우도 물론 있긴 했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고전 스튜디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작가랑 작화가가 이제 그 작품 전체를 다 도맡아서 전담해서 했고 그다음에 출판사 같은 경우에 그거에 이제 인쇄하는 역할 아니면 그 인쇄 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 컬러링을 하는 역할 그 정도밖에 안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방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실 방법이 이제 DC 방식이라는 DC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DC 방식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 방식이 그 문자 그대로 지켜지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차이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일단 편집자랑 작가가 만나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전체적인 플롯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플롯을 정한 걸 가지고 작가가 그걸 가지고 가서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걸 만들어요. 브레이크다운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플롯들을 어떻게 각각의 그런 패널들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패널로 이렇게 나눈 거를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대사를 씁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쓴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펜슬러에게 넘기게 돼요. 그러면 이 펜슬러는 그 정해진 그 스토리 플롯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펜슬러가 그린 거를 이제 다시 레터러에게 보냅니다. 레터러가 보내면 레터러는 이제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그 패널의 윤곽선을 따고 그다음에 말풍선이랑 말상자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음향 효과 같은 거를 집어넣고 효과음 같은 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대사를 넣고 그거를 다시 이제 잉커에게 보내요. 그러면 잉커는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말풍선이랑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그림에다가 잉킹을 합니다. 잉킹을 하고 그거를 다시 컬러리스트에게 보내면 컬러리스트는 거기다 채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채색한 거를 이제 출판사에 보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그거를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게 DC 시스템이에요. 요게 이제 DC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블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마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마블에서 지금 뭐 마블의 거일이죠.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실버 에이지 때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동시에 썼어요. 얼마나 썼길래? 뭐 판타스틱 포, 뭐 스파이더맨, 뭐 데어데블도 있고요. 스탠리가 지금 만든 캐릭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이제 그걸 다 스탠리가 쓴 거다 보니까 스탠리가 이제 동시에 작업한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마블에서 그 당시에 이루어지던 방식은 그러니까 작가랑 그다음에 편집자랑 그다음에 아티스트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플롯을 짜요. 그 플롯을 짜면은 그거의 플롯에 맞춰서 그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보내면 스탠리가 그걸 받아서 그 그림에 맞춰가지고 대사를 써요. 그러면 그거를 보내서 이제 뭐 거기다 이제 레터링을 하고 그 잉킹을 하고 컬러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출판되는 게 이제 마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리가 그 스토리만 짜고 나중에 이제 대사만 그 그림 완성된 그림에다 써놓으면 됐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리가 다작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에 와서 이 방법이 이제 쓰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간혹 쓰이긴 쓰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도 이제 플롯 같은 걸 정할 때 아티스트가 이제 펜슬러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마블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아티스트가 그 전반적인 전반적인 그 내용의 그 개요를 짜는데 좀 더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 갖다 이제 마블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뼈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EC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옛날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면은 거기다가 그 레터러가, 그러니까 플롯을 짜질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스크립트를 만들면 그거를 레터러가 말풍선을 먼저 그리고요. 그 패널 윤곽이랑 말풍선을 먼저 그리고 거기다 대사를 적어 넣으면 나중에 그거를 받은 펜슬러가
나머지 여백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작가가 미리 짜놓은 틀에다가 그 아티스트가 그림만 그린다는 그런 방식도 있었고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그 펜슬러 뭐 작가, 펜슬러, 잉커, 뭐 컬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그 참여하는 정도, 그다음에 참여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충 미국 만화들이 만들어지는지 대충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대충 감은 잡으셨을 거라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그 일단 판매 포맷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미국 만화를 산다고 했었을 때 그럼 뭐부터 사야지? 뭐 막 합본을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슈를 사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뭐 TPB, HC 뭐 이렇게 하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입문을 썼을 때 그런 거에서 되게 되게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먼저 포맷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하면 대충 어떤 형태의 책을 말하는 거구나 해서 어떤 형태로 찍어가지고 판매를 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 형태가 있죠. 기본적인 이슈가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이슈예요. 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월간으로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고요. 네. 이슈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슈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 만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제일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점프라든지 뭐 소년 그러니까 만화 잡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 이퀄 잡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잡지 단위로 해서 잡지에 연재가 되고, 그래서 뭐 잡지에서 매달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실 텐데, 그러니까 미국 만화는 시리즈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 시리즈가 전부 다 따로 나옵니다. 따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책이 나와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보시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죠. 네,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는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광고나 이런 것도 광고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한 30페이지 하나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광고 페이지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30페이지 남짓. 그러니까는 실제 만화가 그려져 있는 페이지 수는 한 20페이지, 조금 길면 한 24페이지, 짧으면은 뭐 한 20페이지 뭐 그 정도까지. 그 정도 되고요. 네. 가격은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4.99라고 돼 있거든요. 거의 5달러인데 좀 더 가까이. 4.99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샌드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분량이 많은 편에 속해요. 샌드맨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판매되는 이슈보다 조금 양이 더 많은 한 30페이지 정도 나온 첫 번째 이슈로서 디럭스 이슈였고,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이 비싼 편인데 이것도 근데 사실 알렉세이다도 약간 이것도 첫 화라서 디럭스 이슈였는데 가격이 지금 좀 되게 작은 글씨로 나왔긴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2.99 이게 이제 보통 평균적인 미국 만화 이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메이저 타이틀들은 4달러, 그리고 조금 더 마이너 타이틀들은 이제 3달러 그런 경우도 팔고 있고요. 마블은 기본이 마블도 처음 찍어낼 때가 5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이슈. 그러니까는 좀 분량이 많아진 건 한 1달러 정도. 1달러가 더 이제 많아지는. 그래서 페이지 수 늘려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매달 나오게 되고, 이런 이슈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모아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콜렉티드 에디션들이거든요. 콜렉티드 에디션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TPB, 흔히들 말하는 TPB와 HC입니다. 일단 TPB는 뭐냐? 트레이드 페이퍼백이에요. 트레이드 페이퍼백의 약자고요. 흔히 그냥 TP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요즘 제가 번역하고 있는 다크 어벤져스거든요. 다크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얇기는 이 정도. 이슈랑 비교를 해보면 이슈가 이 정도면 잠깐만 제가 잡고 있을게요. 이슈가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TP에 얘를 좀 더 해야 하는데 엄청 지금 얇은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되게 얇고요. 얘는 그래도 확실히 더 두껍긴 한데 네. 지금 이 다크 어벤져스 이게 지금 제가 2권이거든요. 다크 네. 어벤져스 2권인데 일반적으로 TP는 한 6개 정도 이슈 6개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씩 될 수 있는데 6개 정도의 이슈가 이제 묶어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상도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도덕이라는 게 없는 마블에서 4개 이슈밖에 안 묶어서 냈습니다. 이거 참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민망했어요. 제가 이게 6이슈인 줄 알고 조금 부담을 가졌는데 자비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격은 조금 싸긴 싸더라고요. 가격은 싸긴 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페이퍼백 같은 경우에는 한 19.99달러가 일반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블즈거든요. 버티고에서 나온 페이블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7이슈였나? 7이슈 정도가 묶여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이거는 약간 종이질이 조금 그나마 좋은 편에 속해요. 이거는 좀 종이질이 반짝반짝거리는 코팅된 그런 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갱지 같은 옛날 이제 미국 만화를 본다고 하면 종이질이 나쁘지 않아?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나오던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TP는 보통 원래 이렇게 종이질에 신경을 잘 안 썼어요. TP는 되게 종이질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이런 TP가 이제 이렇게 종이질이 좋아지고 한 것도 이제 모던 에이지에 들어와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TP고 그 다음에 HC 하드커버가 있습니다. 하드커버는 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표지의 두께를 보시면은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안에 멋있어요. 이거 아무거나 집어와서 조금 생소한 작품일 수 있는데 스티븐 킹 원작으로 해서 이제 제리 한국 만화가죠. 그러니까 한국 출신 만화가 제리. 그러니까 교포 만화가 제리라는 분이 이제 안을 그린 만화인데요. HC 같은 경우에는 이제 TP랑 이제 비슷한 경우도 있고 이제 간혹 이제 이벤트나 이런 걸 묶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된 이슈 수가 좀 늘기도 해요. HC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6개 이슈 정도 묶은 게 많고요. 그다음에 표지가 이렇고 또 전체적으로 종이 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TP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로는 그러니까 이제 TP와 하드커버의 차이도 있지만 출판사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도 이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인디 같은 경우에는 하드커버라고 해도 더 싼 경우가 많아요. 간혹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하드커버를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록이 되게 충실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온 베리언트 커버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갤러리 그러니까는 뒤에 이런 식으로 모아서 나온다든지 뭐 설정 같은 거를 더 추가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이제 구성면에서 더 충실하기 때문에 뭐 TP를 살 거면 하드커버를 사라라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꽂아 놓으면은 이게 더 모양도 있어 보이거든요. 하드커버가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커버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쵸.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이거가 그래픽 노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만화가 이제 모던 에이지 들어와서 좀 더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화가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도 조금 진지한 이런 얘기를 쓴다라고 해서 좀 만화책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있어 보이게 이제 만든 표현이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는 표현인데 지금은 좀 그래도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돼서 이제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만화책이 꽂혀 있는 그런 섹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옛날까지만 그러니까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는 이제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만화책은 이제 보통 근데 그 미국도 그랬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만화책은 파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골든 에이지 때는 뭐 신문 가판대에서 팔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실버 에이지 정도 때부터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로컬 커믹샵 LCS 만화책을 파는 전문 서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제 모던 에이지 들어와서 이제 좀 고급이 되면서 만화도 이제 고급이 되면서 이제 대형 서점 뭐 반센 노블 뭐 이런 대형 서점에서도 만화책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화의 그런 위상이 좀 올라갔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도 좀 한 단계 고급화해 보자고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그래픽 노블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OGN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을 가리켜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그 그래픽 노블이라는 그 있어 보이게 만들어진 것과는 또 약간 다른. 네. 그러니까 그 출판 포맷 중에 하나를 이제 일컫는 말일 텐데요.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재가 사전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그런 이슈로 처음에 이렇게 연재가 돼서 이 이슈들을 한 6개 정도 모아서 내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컬렉티드면 콜렉티드 에디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이렇게 그래픽 이 TP나 하드커버본으로 그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OGN이 찍어내기 위해서 네. 만든 예.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자가 출판을 한 만화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제본 상태가 안 좋아서 제본 상태 안 살짝 좋아서 펴 보일 지금, 수가 없어요. 예, 네. 피면 이게 그래서 날아가는데.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없고 네. 이렇게 스토리가 한 권 혹은 이제 뭐 여러 권짜리면은 여러 권에 걸쳐서 스토리가 확실하게 이제 기승전결이 딱딱딱딱 한 권 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OGN 포맷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스원 DC에서 나오고 있는 어스원 예, 시리즈가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어스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슈로 연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 권 이렇게 포맷 한 권 이렇게 TP나 아니면은 HC 포맷으로 이렇게 단번에 출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OGN이고요. 예. 그래서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이라고 할 때는 있어 보이는 말 아니면 이렇게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이라는 한 번에 찍어내서 만들어내는 그런 책이라고 네,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옴니버스가 있거든요. 옴니버스. 옴니버스는 제가 이제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예. 진짜 옴니버스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정말 두께의 그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게 옴니버스예요. 아, 진짜 이걸 합쳐놓은 거 아니 이 정도 예. 되는 게 이런 거 이제 있거든요. 옴니버스. 이런 거 이렇게 요 정도 두께로 나와가지고.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작가가 연재한 거를 전부 이렇게 통째로 낼 때 예. 아니면은 하나의 이벤트를 전부 다 묶어서 낼 때 보통 한 25개 이상의 이슈를 한꺼번에 묶어서 내는 거고요. 네.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예. 두께도 100몇 달러 하는 거 있잖아요. 두께도 맞으면 되게 아플 것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게는 조금 차치하고 무게는 좀 종이질이 좀 나빠서 예. 무게는 그렇게까지 그 두께에 비해서 무겁지는 않은데 너무 부피가 커서 못 가져왔어요. 비가 정말 큰.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디지털이 있죠. 그렇죠. 네. 디지털. 요새는 디지털이 디지털 시대 있어가지고, 아닙니까? 예, 그렇죠.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출판사들에서 그 디지털 전용으로 이제 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그 디지털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정말 흑백에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사도 따로 없고 그냥 개인이 이제 네. 찍어낸 거예요. 근데 개인이 찍어낸 만화인데 이런 경우에는 잠깐 내가 반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찍어낸다는 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돈이 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을 팍 낮출 수가 있죠. 예, 물론 이제 대자본이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인쇄하는 거하고 디지털로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개인이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내기에는 디지털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그런 그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디지털 시장을 어떤 틈새 시장 같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틈새 시장 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매 주마다 판매를 하는 그쵸. 이제 그런 포맷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DC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포스트라고 해서 그쵸. 이 매주마다 만화를 갖다가 내놓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슈 형태로 매달마다 그걸 묶어서 내놓거나 아니면 아주 컬렉티드 에디션을 갖다 묶어서 내놓거나 그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만화가 그 저하고 개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박쥐맨. 박쥐맨이죠. 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작가가 예, 원래 이거 같은 그린 경우에는 건데. 이번에 쿠와타 지로 화백님께서 하셨던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만화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이런 만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일본에서 당시에 연재를 했을 때도 주간으로 그쵸. 잡지에서 했다고 잡지에서 해요. 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 주마다 이제 하던 거를 디지털로 갖고 와가지고 그쵸. 미국에서 매주마다 토요일에 나오고 토요일에 나온 거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나중에 묶어서 예, 그래서 지금 책으로 나옵니다. 나오죠. 그래서 1권이 지금 나온 상태고 2, 3권이 올해 안에 다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만 이렇게 연재하는 작품들도 물론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디지털 작품들의 예로 또 하나를 들어드리고 싶은 게 브라이언 K 본이라는 작가가 그 패널 신디케이트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패널 신디케이트에서 이제 작품이 지금 2개가 연재가 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격을 마음대로 써서 내서 그만큼 지불하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0달러를 써내잖아요. 공짜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판에서 유통하는 관계를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리고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돌렸기 때문에 네. 작가에게는 그 만화, 그러니까 독자는 아주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만화를 볼 수 있고 작가는 그런 유통이나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아껴서 그 나오는 수익을 전부 다 자기가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윈윈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브라이언 K 본이 좀 유명한 작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고 네. 저도 꾸준히 사보고 있는데 꾸준히 사보고 있는 프라이빗 아이라는 그 브라이언 K 본의 작품인데요. 추천할 만합니다. 네. 정말 설정도 흥미롭고 그래서 네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인쇄 포맷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 같은데 이후의 거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빠르게 해봅시다. 네, 빠르게 가보죠. 빠르게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 포맷하고 별개로 발행 포맷이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인쇄를 이제 이런 포맷에 맞춰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거 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온고잉이 있죠. 그쵸. 예, 온고잉은 어떤 거죠? 온고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아주 굉장히 오랜 그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재하는 작품이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슈퍼히어로물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료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판타스틱 4거든요. 판타스틱 4는 이제 대표적인 온고잉이죠. 그러니까 매달 하나 혹은 이제 뭐 바이먼슬리도 물론 있어요. 한 달에 2번 나오는 작품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십 년의 지금 세월에 걸쳐서 지금 계속 연재를 해오고 있거든요. 계속 연재가 되고 네, 있는 끝이 거죠. 정해진 네.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재를 하는 게 이제 온고잉 시리즈고요. 네, 이게 미국 만화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원작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만화가 뭐냐 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거가 뭐냐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끝나면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해서 그냥 쭉쭉쭉쭉 그냥 이어져 오는 이어집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만화할 때 원나블 이렇게 했었을 때 네. 걔네들은 이제 한 작가가 처음부터 세계관을 만들고 시작해가지고 시작과 끝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만화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했던 것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근데 이제 전에 거가 그대로 막 이어져 오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 선별적으로 이제 집어가지고 그 중에서 뭐 이제 이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런 만화 캐릭터들 그리고 스토리가 작가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회사 소유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끝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회사 소유인데 캐릭터를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는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가가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계속되고 캐릭터의 그런 일관성도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져 올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뭐지 이런 데 있어서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단어가 run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run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run이에요. 그러니까 이슈들을 모아놓은 게 run이에요. 그리고 흔히들이 이제 브라이언 우드의 run이다라고 하면 브라이언 우드가 쓴 작품을 전부 다 모아서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리즈에서 썼던 작품들을 그쵸?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엑스맨의 브라이언 우드 런이라고 하면 브라이언 우드가 쓴 엑스맨 이슈들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걸 가리킵니다. 브라이언 우드 연재본. 그쵸. 연재본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작가랑 작화가가 같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작가랑 작화가는 이제 바뀌긴 물론 바뀌는데 아무래도 작가보다는 작화가가 바뀌는 빈도가 좀 더 높으니까. 그렇죠. 작화가는 이제 느리면 이제 백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온고잉이 있다면, 예, 그래서 가장 요 온고잉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포맷이고, 그리고 이제 온고잉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로 이슈가 있는데 이것부터 읽어봐야 하나요? 제로 이슈는 이것부터 읽어봐야 하나요? 일 필요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첫 번째 이슈 전에 일어난 그런 좀 뭐랄까 서고, 네. 서막격인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읽으면 좋다. 네. 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것 같고요. 보통 제로 이슈에서는 어떤 캐릭터의 기원 같은 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니면은 좀 미처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사전에 어떤 준비 과정, 그러니까 그 플롯의 진행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준비 과정 같은 게 이런 제로 이슈에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이슈는 아니다. 캐릭터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슈는 아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기원이 나온다면 그거는 또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때문에 보통 캐릭터의 그런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리진이라는 게 붙은 시리즈들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로 이슈일 필요 없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이제 시리즈가 끝났다가 리런치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 작가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특정한 작가가 있어가지고 그 작가의 런이 좋다, 그 작가의 어떤 캐릭터의 런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캡틴 아메리카가 궁금한데 어디부터 보면 되냐 하면 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작가가 쓴 캡틴 아메리카가 가장 좋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에드 브루베이커의 캡틴 아메리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에드 브루베이커의 캡틴 아메리카 런이 처음 시작됐던 이슈부터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이라든지 그런 게 붙어 있는 것보다도 그 작가가 처음으로 투입된 이슈. 예. 해당 런의 첫 번째 이슈를 갖다가 거기서부터 뽑아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제로는 꼭 이제 제일 처음부터 보기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죠? 그다음에 애니얼이 있죠. 네. 애니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얼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이슈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슈보다 양이 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애니얼은 이제 타이틀마다 이제 애니얼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배트맨 애니얼, 아니면은 뭐 지금 보시는 호크아이 애니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애니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스토리, 그 지금 연재되고 있는 스토리와 연결되리라는 보장은 일단 없어요. 본편에서 약간 사이드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사이드 스토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를 더해줄 수는 있겠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애니얼은 아까도 말했듯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격가지로 읽으면 좋은 이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애니얼 특징이 뭐냐면, 물론 본래 작가가 하는 경우들이 또 있긴 하지만 다른 작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작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거의 정말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니얼은 내가 이 런을 갖다가 흥미롭게 읽고 있다 하면 보너스로 읽는 그 정도로 뭔가 좀 좋아요. 신선한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이 이제 원샷이죠. 원샷이죠. 네. 원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원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고잉이나 리미티드 나중에 이제 설명할 리미티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슈가 단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 이슈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 네. 그게 이제 원샷이고요. 그래서 원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 지금 여기 예시도 스파이더 그웬에다가 그쵸. 마스터맨이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샷을 그냥 그 이제 그냥 얘기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 좀 더 이제 큰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서 그쵸. 이제 곁가지로 나오는 이야기들,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갖다가 딱 원샷으로 내놓고 그 원샷이 반응이 좋다 하면 스파이더맨처럼 무슨 뭐 이제 온고잉으로 온고잉으로 간다든지 갈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원샷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그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샷은 이제 반응이 좋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읽어보기에 괜찮은 그런 포맷 그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봅시다. 리미티드 시리즈입니다. 리미티드 시리즈가 또 있죠. 리미티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미티드라는 이름처럼 그리고 미니 시리즈라고 불리기도 해요. 네. 미니 시리즈, 리미티드 시리즈는 이제 같은 걸 가리키는데 네. 보통 한 6개 이슈에서 끝나는 작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작가가 미리 결말을 정해놓고 그 결말에 이제 정해진 결말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보통 6개 정도의 이슈를 6개 정도의 이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 6개의 이슈보다 더 많아져서 한 12개 이슈까지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니 시리즈와 반대인 맥시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근데 요새는 이제 미니 시리즈와 맥시 시리즈의 좀 경계가 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 그냥 미니 시리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이슈라고 했는데 그게 꼭 6이슈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안팎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리미티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결말, 그러니까 마지막 이슈가 정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슈가 있으면 그것이 리미티드다.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C가 이번에 소프트 리부트를 할 때 내놓는다는 할리퀸 파워걸 네, 같은 크로스오버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6개 리미티드 이슈로. 6개 리미티드 이슈면 6개에서 얘기가 딱 끝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엔솔로지라는 포맷이 또 있는데요. 엔솔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제 작가랑 작화가 네. 이제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엔솔로지 같은 경우에 보통 같은 테마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네. 예시로 든 게 이제 프라이트라는 거거든요. 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가 제목에서도 느껴지시죠. 이 프라이트라는 이 테마 하나를 가지고 여러 작가랑 작화가들, 여러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바로 엔솔로지입니다. 네. 또 엔솔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본 만화에도 엔솔로지 같은 게 있으니까 익숙하신 분들은 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백업이라는 게 또 있는데, 백업 이슈나 백업 피처 같은 게 있는데, 그쵸. 백업. 이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프란체스코 프랑카빌라가 그렸던 스캇 스나이더의 스켈레톤 케이스즈라는 그 그쵸. 블랙미러에 붙어있던 그 백업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캇 스나이더가 요즘 엔드게임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 이런 유명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백업 이슈로 갖다가 그 본편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한 본편의 3분의 1 분량으로 하는 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본편이 일반적으로 한 22에서 24페이지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8페이지 안에서 끝나는 그런 얘기를 갖다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이 백업 이슈의 런의 이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랑카빌라가 했던 이 스켈레톤 케이스즈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걸로 찾아보면 이게 이슈가 안 나오거든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거가 본편이었던 블랙미러 블랙미러 아크의 그 아크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이 하나가 이어지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 블랙미러 아크의 뒤에 붙어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뒤에 붙어있는 것들을 백업 이슈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뉴 50이 들어서 저스티스 리그 뒤쪽에 이제 샤잠, 캡틴 마블이 이제 연재가 됐었거든요. 네. 백업 이슈로. 샤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업 이슈지만 나중에 책으로 모아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백업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인기 타이틀에 이제 빌 붙어서 뒤에 붙어서 이제
조금 덜 알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연재를 곧 시작하려는 그런 시리즈들의 홍보 같은 거를 하는 역할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믹스가 아닌 다른 만화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과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지금 보시는 건 피너츠죠. 피너츠가 되게 대표적인 그 코믹 스트립. 코믹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코믹스가 아니고 얘네들을 코믹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어떤 풍자 만화라든지 네. 이런 거는 되게 예전부터 존재를 해왔었잖아요. 그쵸. 신문에 연재. 예,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부터 존재해 왔던 건데 이것들은 코믹스와 별개로 발전을 했습니다. 포맷이. 그쵸. 코믹스와 별개로 발전을 해서 4컷이나 3컷 안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리고 매일마다 연재하는 그래서 그쵸. 매일마다 연재하는 이제 그런 포맷으로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제 힘들어지겠지만 그 구체적인 그 포맷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국 만화들과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모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4컷 안에서 끝나야 하는 이야기고 매일마다 연재되는 이야기고 신문에 나오는 그래서 얘네들은 코믹 스트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국 만화라고 하는 것과 약간 다르다라는 그쵸. 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웹툰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웹코믹스가 웹코믹이 있죠. 있죠. 예, 웹코믹은 또 웹코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작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연재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가 되는데 보통 이제 웹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연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가 이제 웹코믹스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그런 메이저 그런 큰 만화 회사에 이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등용문 같은 걸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고 또 웹코믹스가 그 자체로 이제 또 인기를 끌게 되면 이제 요새는 이제 개인이 자금 같은 걸 조달하기가 많이 쉬워졌어요. 왜냐면은 킥스타터 같은 그런 크라우드 펀딩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판트레온처럼 또 다달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웹코믹 연재 자체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만화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연재처에다 주고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장 주간 많고, 포맷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여러 번 연재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웹코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는 회사와 이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연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한 경우가 많죠. 그러고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툰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그 산업화가 돼가지고 네.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 큰 포털이 아니더라도 레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이제 한 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한 대 모아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게 발달이 네, 됐잖아요. 근데 그 미국 만화 같은 경우, 미국 웹코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가 없고 굉장히 따로 자생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좋은 웹코믹 같은 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웹코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긴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웹코믹 그 순위 사이트가라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웹코믹 순위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웹코믹 그 순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팬들이 이제 투표 조작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작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100% 믿기는 힘들고 웹코믹 같은 경우에 정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봤어요. 아,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작가들과 작가들이 이제 동맹 작가들이 있어요. 같은 서클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서클에 이제 소속된 작가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자생적이네요. 그러니까. 자생적이고 아직 그 좀 이제 산업적으로는 발달이 안 되어 있는. 네. 예. 산업이라기보다 이제 자신의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은 사람들. 네. 아직은 이제 하지만 이제 보통 그런 진짜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웹코믹 같은 걸 연재를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텐데. 네. 출판사는 일단 빅2라고 하는 거가 있죠. 그렇죠. 빅2라고 하면은 이제 DC와 마블을 여기 나와 있는. 네. 빅2. 그러니까 지금 미국 만화 시장의 대부분의 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DC와 마블이기 때문에 이제 공용 그런 거대한 그런
그런 만화계의 공룡이라는 의미로 예. 빅2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럼 DC하고 마블이 찍어내는 건 슈퍼히어로밖에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실이긴 하죠.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DC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뭐 조나 엑스가 나오는 올스타 웨스턴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다른 장르들을 이제 본 거기서 본 그 출판사 쪽에서 시도를 네, 하고 그쵸. 있기는 한데 전부 이렇게 잘 팔리질 않죠. 썩 팔리질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좋은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다른 분이 말씀하셨을 때 올스타 웨스턴이 괜찮았다고 했었는데 올스타 웨스턴 정말 좋았죠. 아 근데 이제 팔리지가 않으니까 팔리질 않으니까는 뭐 그러니까 DC가 처음에 이제 뉴 52 같은 거를 이제 뉴 52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전쟁도 있었고요. 서부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고 뭐 그런 오컬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C나 이런 마블에서 이렇게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DC랑 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렇게 주력으로 내는 일단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슈퍼히어로이기 때문에 네. DC나 마블에서 이제 좀 성향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그런 작품들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임프린트라는 임프린트죠. 겁니다. 임프린트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러니까 자회사는 이제 브랜드 같은 거거든요. 그냥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브랜드가 낫겠다. 브랜드 자회사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 그 출판사 이름을 내걸 때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성향의 새로운 시도들이라든지 그런 그쵸. 거를 이 임프린트를 내걸고 하는 거죠.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예. 아슬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에는 이제 현대차 로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임프린트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작품들은 그 DC나 마블 로고를 적지 않고 이 임프린트 로고를 박습니다. 임프린트 로고죠. 임프린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버티고죠. 버티고죠. 버티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 명성 같은 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떨어졌지만 예. 그래도 버티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런 임프린트라고 볼 수 있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제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제일 대표적인 임프린트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DC의 성인 대상 만화 레이블입니다. 네. 그래서 DC에서는 흔히 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묘사, 네. 그 다음에 정말 극단적인 그런 폭력적인 묘사 네.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DC, 그러니까 임프린트, 버티고라는 그런 이름표를 달고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랜트 모리슨이 약 빨고 만들었던 만화들도 그쵸. 거의 대부분이 버티고에서 다 나왔습니다. 버티고에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맥스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마블의 성인 만화 네. 브랜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맥스에서 나오고 있는 건 뭐 퓨리 맥스라든 퍼니셔 맥스 퍼니셔 그런 것들은 정말 그 폭력 같은 거에 묘사에 있어서 굉장히 잔혹했고요. 그다음에 아이콘도 이제 대표적인 마블의 임프린트고 임프린트고 이제 와일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WS 와일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의 임프린트였지만 뉴 52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DC의 본 세계관에 통합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DC에 있어서 이제 그 임프린트는 이제 거의 남지 않았어요. 버티고 정도. 버티고 남아 있고 그리고 와일드스톰은 통합은 됐는데 다 죽었죠, 진짜 타이틀이. 네, 거의 이제 와일드스톰에서 나온 것들이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와일드스톰이 이제 중요한 거는 짐 리가 이제 원래 마블에서 이제 연재를 하다가 마블에서 이제 엑스맨 연재를 하다가 자신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자신의 이제 캐릭터와 스토리에 대한 그런 권리를 달라, 저작권을 달라라고 했는데 마블에서 안 돼, 싫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마블에서 일하던 그런 작가와 그런 아티스트들 중에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모여서 나온 게 뒤에서 설명해드릴 이 인디 만화사들 중에 하나인 이미지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로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각각의 그 만화가들이 자신의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와일드스톰 같은 경우에는 짐 리가 차린 이미지의 스튜디오였어요. 아. 그래서 이미지 소속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와일드스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 리가 이제 원래 대빵으로 있던 스튜디오의 이름이었다가 네. DC에서 짐 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 와일드스톰 이 스튜디오를 끌어들여옵니다. 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일드스톰이 DC의 이제 일부가 됐던 DC로 거죠.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제 인디 만화사들이 있어요. 네. 인디 만화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빅2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은 많이 떨어지지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요즘에 그래도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치고 네.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디가 요즘 치고 올라올 수 있던 거는 아까 보셨던 그 디지털 만화가 굉장히 배급되면서 그런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화를 살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 히알코프가 그 코믹솔로지를 찬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예전에 그 아마존을 통해서 팔았던 그 튜머라는 네. 종양이라는 만화를 그 사람이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마존에서 하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인쇄로 하는 거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존에서 좀 늦게 나왔거든요. 네. 아마존에서 좀 늦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인쇄본을 갖다가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얼마 못 찍고 구할 데가 그쵸. 없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얼마 돈을 못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오니프레스라는 회사에서 벙커를 내놨을 때는 그 벙커는 코믹솔로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쵸. 인쇄본이나 이런 거에 그 제약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예전하고 그 돈이 들어오는 그 수준이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요즘 인디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이 굉장히 보급이 되면서 그렇게 그쵸.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작가들이 예전에 이제 자신의 그런 인디 만화를 내놨다고 하면 판매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이 많이 보급이 되고 나서 그런 유명 작가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 이런 인디 출판사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수익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덕분에 지금 이미지에서는 지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그런 거물급 작가들이 뭐 스콧 스나이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힝맨, 아니면은 뭐 맷 프랙션, 뭐 이런 정말 거물들, 지금 이제 마블이나 DC에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그런 거물들이 인디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이런 이미지의 부상으로 인해서 작품 전체의 그런 질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동반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제프 존스처럼 정말로 그 기존의 그 전통적인 슈퍼히어로물이 맞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요즘은 그런 메이저 출판사들에서 일하는 거를 이렇게 인디에서 작품을 내면서 먹고 살기 위한 발판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메이저 출판사들에서 하는 거는 그만두고 자기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작가들이 꽤 많아졌죠. 뭐 힝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마블의 시크릿 워즈까지 쓰고 이제 마블에서 나와서 자신의 인디 작품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기도 네. 했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제 인디 출판사의 의의라고 하면은 작가들이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캐릭터와 그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그런 권리를 자신이 가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인디 출판사에서 있어서도 이제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 같은 걸 할 때 편집국과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또 오히려 드물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좀 더 자유로워졌고, 그다음에 수익도 더 보장이 되게 됐고, 네. 그래서 인디는 좋은 것이다. 인디는 좋은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미만잡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그거 먼저 설명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 출판사들을 조금 가장 지금 우리가 인디를 본다고 할 때 가장 접하기 쉬운 출판사들이니까 그쵸. 잠깐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다크호스는 그 모토가 뭐였었죠, 얘네들이? 모르겠어요. 모토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크호스는 그 이제 계속해서 그 히어로 코믹스에서 자주 이제 보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그 딥 다크한 작품 성향을 일관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공포물이 정말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공포물과 오컬트물이. 그쵸. 네, 정말. 그 에드거 앨런 포 있잖아요.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을 만화로 그리면은 이렇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작품도 있어. 얘네들은 세계관을 막 프로젝트 블랙스카이에서 세계관을 만들 때도 그런 식의 그런 그 어떤 공포적인 성향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가 되는 그런 걸 만들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독립했을 때 그런 여러 스튜디오들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스튜디오들에서 내는 것들에는 이제 세계관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은 요즘에 뜨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오운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가가 캐릭터와 그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권리를
작가가 전적으로 가지는 거죠. 작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지에서 나오고 있는 작품 중에 스튜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작품들은 편집자와 그런 논의도 거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단 캐릭터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가지죠. 자기의 이야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오니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니프레스 같은 오니는 경우에는 그 뭐지? 오니는 얘네들의 그 모토가 그 메인스트림 뭐라고 했었다 그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만화는 슈퍼히어로라는 하나의 그 제재 장르 자체가 메이저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다른 장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중적인 종류의 그런 뭐 이야기들이 대중적인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면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그런 영화도 있지만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이제 그렇죠. 대중적인 영화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이라고 하는 거의 그 기준이 이제 그 꼭 제재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슈퍼히어로 이외의 대중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라이프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드라마 그 굉장히 대자본의 드라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만화일 텐데 그 만화에서는 만화로 찍어낼 때는 이렇게 오니프레스 같은 이런 작은 회사에서 찍어내게 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ID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와 그 인디 쪽에서 이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인데요. ID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 추억팔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IDW에서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는 TV 시리즈로 옛날에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를 만화로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고질라 그런 것들, G.I. 조, 그렇죠? 물론 IDW에서 이제 인디의 정신에 충실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로크앤키 같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그런 방송이나 그러니까 대충 미디어와는 좀 무관한 그런 작품들도 물론 나오긴 나왔지만 IDW는 그런 방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나오는 게 스펀지밥 만화도 나오고 마이 리틀 포니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IDW가 그런 라이센스를 따와서 그런 작품들을 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건 물론 다크호스 코믹스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거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뭐 스타워즈 지금의 이제 마블로 옮겨가기 전에 스타워즈를 연재했던 데도 다크호스고 그다음에 뱀파이어 슬레이어 버피 있죠. 버피가 연재된 것도 다크호스고 게임인 최근에 헤일로도 계속해서 다크호스로 지금 넘어갔죠. 게임 중에 이제 뭐 라스트 오브 어스 그다음에 툼레이더도 다크호스 맞죠. 툼레이더 다크호스 맞아요. 그쵸. 매스 이펙트 이런 게임 관련 만화들을 내고 있는 것도 다크호스고요. 붐 스튜디오가 IDW 그 자회사던가 아니던가 지금 임프린트인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영화 원작이나 그런 걸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붐도 많이 하고 있죠. 붐은 근데 제가 작품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아직 많이 본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본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데하고 성향이 이렇게 뭐 크게 다르거나 하지는 않고 아무튼 출판사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만화 내용 및 어떤 만화의 세계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던 에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가 늘어났어요. 크로스오버는 물론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린랜턴 그린 에로처럼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던 월드 파이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슈퍼맨과 배트맨이 같이 있는 여기도 같이 나오는 이것도 많았거든요. 이제 UO12 배트맨 슈퍼맨이지만 되게 오래된 듀오죠. 오래된 듀오죠. 그러니까 원래 월드 파이니스트라고 하면 슈퍼맨과 배트맨 듀오를 가리켰어요. 그렇죠. 지금 뉴 50이 들어와서는 이제 다른 히어로들에게 이제 뭐 파워걸, 헌트리스 같은 캐릭터들에게 지금까지는 좀 더 초점을 맞췄지만 원래 월드 파이니스트라고 하면 슈퍼맨과 배트맨 듀오거든요. 그런 크로스오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2개 이상의 타이틀, 2개 이상의 캐릭터가 하나의 작품에서 같이 나오는 거를 가리키는 게 이제 크로스오버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듀오가 이제 한 이슈에만 반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여러 이슈에 걸쳐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크로스오버는. 특히 그 크로스오버는 마블이 이벤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블의 이벤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벤트도 설명을 합시다. 예,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제 세계관 전체에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거대한 사건들을 다루는 게 이벤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캐릭터, 한 팀이 이제 전담해서 이렇게 뚝딱 해결해 버리기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세계가 정말 멸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크아이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그 사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참가하는 이제 캐릭터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벤트를 함에 있어서 이 크로스오버라는 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바로 타이인이라는 겁니다. 타인. 타이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타이틀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타이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연재된 그러니까 스파이더버스라는 이벤트를 보면, 그러니까 스파이더버스라는 게 하나의 이벤트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타이틀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뭐 스칼렛 스파이더즈, 그다음에 뭐 스파이더 우먼, 그다음에 스파이더 걸,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크는 사실 그 당시 타이틀이 없긴 했어요. 타이틀 당시는 없었지만 순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슈페리어 스파이더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타이틀들이 타이인으로서 크로스 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크로스 오버가 일어날 때, 이벤트가 일어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타이틀들, 그 타이틀들을 타이인이라고 부르고 그 캐릭터들이 하나의 그런 스토리에 모두 엮여서 참가하는 거를 크로스 오버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캐릭터들이 자꾸 만나고 네. 그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그 설정이 굉장히 좀 묘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레컨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이미지는 좀 이제 좀 이상한 이미지긴 한데, 네. 레컨 같은 경우에는 Retroactive Continuity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걸 약어를 해서 RETCON 해서 레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레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세계관 안에서 이제 일어난 스토리, 아니면 캐릭터의 과거 이런 것들을 소급 적용해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는 아이언맨이에요. 네.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베트남전에 참가를 했다가 부상을 입고 아크 원자로를 박아 넣은 게 원래 설정이었어요. 그 원래 설정이었지만 하지만 시대가 계속 가잖아요. 시대가 계속 흐르는데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네. 베트남전에서 이랬어라고 하면은 토니는 해버리면- 대체 몇 살이야?라는 네.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게 돌아온 럭키짱에서 되게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는 게 바로 레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레컨을 통해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은 베트남전이 아니라 아프간에서 네. 아프간 중동에서 부상을 입고 아크 원자로를 박아 넣은 걸로 네. 설정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레컨 같은 게 이제 필요하긴 필요해요. 네. 안 필요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온고잉 시리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온고잉 시리즈면 이제 계속 독자들은 바뀐단 말이에요. 네. 물론 안 바뀌는 독자들이 있긴 있어요. 네. 안 바뀌는 게 문제긴 한데. 네. 그러니까 독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유입이 되고 또 빠져나가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독자들의 시대와 그런 시대에 이렇게 발맞춰서 네. 작품들도 계속해서 변화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콘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베트남전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아프간으로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건 뭐 있을까요?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다른 거 좀 근데 너무 되게 짜잘한 레컨들이 많아가지고 레컨들은 되게 많죠. 예를 네. 들어서 호크아이 같은 것도 레컨을 너무 많이 걷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호크맨이요, 호크아이요. 호크아이래. 호크맨이요. 네, 호크맨입니다. 아이 맨이요. 아니에요. 네. 제가 레컨 같은 거는 많이 있었는데 이 레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이전
이전 설정들하고 충돌이 된다는 거죠. 충돌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생기는 문제가 컨티뉴이티의 문제죠. 컨티뉴이티의 문제라는 예. 겁니다. 컨티뉴이티라는 단어는 그러니까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한 네. 세계관 안에서. DC의 컨티뉴이티라고 하면은 DC 세계관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온 그런 사건들이 쌓여온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역사들이 나중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왜냐면 작가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작가가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맨은 날 수 없어라고, 슈퍼맨은 원래 점프를 해서 그냥 뛰어다니는 거야라고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B라는 작가가 그런 날 수 있는 설정을 추가를 했어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또 C라는 작가가 B라는 작가의 그런 설정을 나중에 잊어버리고 다시 점프를 하는 그런 거를 다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프를 하는 슈퍼맨을 다시 등장시켰다고 봐요. 그러면 설정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이제 간단한 설명이 멀티버스였어요. 다중우주.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우리 지구가 아니라 다른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가 2차 대전에 싸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팔콘 같은 애들. 예. 잠깐, 팔콘이 2차 대전 때 등장을 했었나? 다른 얘기를 합시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고 봐요. 네. 근데 2차 대전은 50년대인데 만약에 90년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슈퍼맨이 2차 대전에 참가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 슈퍼맨은 몇 살이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슈퍼맨이 아니라 배트맨을 해봅시다. 그렇게 슈퍼맨이 왜 참전을 했어요? 그러면 슈퍼맨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슈퍼맨 주변 사람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로이스 레인은 할머니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작품이 이제 맞춰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슈퍼맨이 나치와 싸운 거는 다른 지구에서였어. 네. 배트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러니까 조칠이 아니라 뭐 사실 조커가 죽인 그런 우주는 다른 우주였어라고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작가가 계속 바뀌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 작가들의 작품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작가가 그 설정과 충돌하는 얘기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리부트가 되겠습니다. 리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컨티뉴이티, 기존의 역사들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모두 없었던 일이라고 해버리고 아예 새로운 그런 캐릭터들, 그러니까 새로운 과거를 가진 캐릭터들을 다 등장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부트 전에 슈퍼맨은 아버지 켄트랑 엄마 켄트가 살아계셨죠. 근데 뉴 52로 리부트를 하고 나서는 두 분이 돌아가신 걸로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캐릭터들의 그런 과거까지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이제 리부트거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무한지구의 위기입니다. 무한지구의 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설정 충돌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버리자라고 해서 한 게 이제 무한지구의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무한지구의 위기가 끝나고 다시 등장한 캐릭터들은 완전히 이제 기억이 초기화된 상태로, 다른 과거를 가진 상태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과 이제 다른 개념이 이제 리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이슈 숫자만 다시 1로 바꿔가지고 내는 게 지금 마블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인데요. 보통은 이제 리런치라고 하면은 이제 연재가 예전에 이제 캔슬이 됐던 그런 타이틀들을, 캔슬이 되는 이유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판매량의 문제죠. 판매량의 문제 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캔슬됐던 타이틀들을 다시 이제 시작할 때, 다시 이제 넘버 1을 붙여가지고 이제 다시 연재를 시작할 때 이제 그걸 리런치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마블이 하는 거는 뭐
데어데블 한 30까지 했으니까 다시 1로 돌아가서 해볼까 하면서 다시 1로 다시 이슈 넘버 1을 붙여갖고 이제 내놓은 게 요즘 마블이 하고 있는 거긴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마블 50% 할인을 코믹솔로지에서 했었을 때 네. 데어데블을 살라고 했었는데 그 데어데블을 찾는 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2012년쯤 해가지고 마크 웨이드가 네. 2012년 때부터 사실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한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했더니 그 그냥 지역을 좀 옮겨갔더라고요. 그냥 지역을 옮겨갔는데 넘버링을 넘버링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블이 이제 요새 나오고 있는 마블은 그러니까 넘버 1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많아요, 진짜. 연도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새 마블은 2012년 데어데블, 2014년 데어데블 이런 식으로 연도로 구별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만화 내적인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고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좀 이제 사이드로 되어 있는 얘기들이죠 지금. 그쵸. 네. 먼저 가끔가다 인디시아라는 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인디시아라는 그런 인디시아. 소리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인디시아가 뭐냐? 인디시아는 아까 알렉스네이다 거기 있지 않았어요? 알렉세네이다를 봅시다. 네. 인디시아는 그러니까 출판사들의 그런 정보 같은 게 담긴 자 초점 잡아라. 아래 보이시나요? 제발 플리즈 초점이 안 잡혀. 네, 됐어요. 이 아래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인디시아예요. 네. 여기에는 이제 출판사가 어디고 뭐 몇 년에 나왔고 이게 몇 판이고 어디서 출판이 됐고 작가 누구고 편집자 누구고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게 이제 바로 인디시아예요. 네. 이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멀티버시티에 인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사심에서 그냥 그것 때문이에요? 네,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준비 안 했는데 아크라는 단어를 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토리 아크, 네, 아크. 아까 스토리 아크 그건 이제 런할 때 설명했어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작가의 런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런이 전부 하나의 이야기로만 진행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내용이 단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쵸. 내용이 단위로 나뉘어가지고 그 내용이 나뉘는 걸 런이라 내용이 런이 아니지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라고 하죠. 하나의 아크는 일반적으로 그 적으면 셋 그리고 길면 한 뭐 6개 네.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걸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캇 스나이더의 배트맨의 제로이어 네, 아크가 제로이어. 있었죠. 제로이어는 한 뭐 8개 네. 정도에 이제 8개 정도에 달해가지고 그 배트맨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루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하나의 유닛이 되는 겁니다. 그쵸. 스캇 스나이더 런의 일부인 제로이어 아크, 그쵸. 가족의 죽음 아크,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뭐 거죠. 올빼미 법정 아크, 네. 올빼미 도시 아크 이런 그렇게 식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니까 아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런 거구나 하는 그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있는 게 바리언트 커버죠. 베리언트 커버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이제 잠깐만 이거 같은 책인데 왜 표지가 다르죠? 그쵸. 네. 그러니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베리언트 커버는 이거는 정말 상술의 진짜 극한입니다. 진짜 제가 진짜 되게 생각하는. 더러운 돈 누름입니다 이거 되게.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타이틀이에요. 하나의 타이틀인데 네. 이 하나의 타이틀의 그 커버 표지 그림을 여러 그 아티스트들에게 맡깁니다. 네. 그러면 그 아티스트들이 서로 다른 커버들을 다 그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 독자가 나는 이 커버를 사고 싶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스타워즈 이거를 하나만 사면 돼요. 얘기를 읽기만 할 거면. 그러니까 저 지금 맨 위에 가운데 있는 저거가 지금 원래 커버거든요. 가장 기본 커버인데 난 이 커버도 갖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커버를 또 사야 되는 겁니다. 저 커버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이미 산 작품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커버 사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한 작품을 사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게 돼요. 더 팔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블이 이런 그런 이슈 판매량이 높은 게 마블이 이걸 참 잘합니다. 마블이 이 표지 장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DC도 그거 갖다가 포에버 입을 때 따라했었잖아요. 3D DC도 커버로 했는데 해가지고. DC는 근데 곰이에요. 그냥 DC는 되게 둔해 갖고 어떻게 해야지 잘 팔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리언트 커버가 나오긴 나오는데
사고 싶은 커버 같은 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DC가. 아, 예를 들어서 막 그 컬러 채색 안 한 버전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DC는 좀 팔 줄 몰라. 근데 마블은 참 잘해요. 마블은 진짜 막 그 프랭크 초, 밀라나, 뭐 온갖 그런 작가, 되게 화려한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작가들에게 커버를 맡겨서 이건 꼭 사야 돼. 나는 네, 그 기분이 들게 하는 데는 참 마블이 참 명수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스타워즈만 해도 지금 이게 첫 번째 이슈, 스타워즈 첫 번째 이슈에 나온 바리언트 커버들입니다.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하나 이제 그 있는 게 FCBD라고 가끔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쵸. FCBD. FCBD는 프리 코믹북 데이라는 날이고요. 네. 보통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 프리 코믹북 데이입니다. 네. 이날 같은 경우에는 만화 회사들에서 만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독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만화 가게에서 공짜로 만화를 나눠줍니다. 물론 이제 연재되고 있는 걸 나눠주진 않아요. 네. 연재되고 있는 걸 공짜로 나눠주진 않고 이제 이 FCBD 프리 코믹북 데이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짧은 그런 단편이나 아니면 옴니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공짜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프리 코믹북 데이라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무조건이고요. 반드시 저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 상에는 아주 큰 영향은 없지만 맛보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뒷얘기를 또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이제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버전스가 끝나고 다이버전스라고 새로 이제 나오는 타이틀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이버전스라는 이름으로 이 프리 코믹북 데이를 전용 만화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그렇고 자 이제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디서 사야 하나?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 어디서 사냐 하면 일단 제일 먼저 그 인쇄 매체를 꼭 사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사는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이슈 단위로 사고 싶다 하면 그 미드타운 코믹스하고 티파우, 티퍼, 그러니까 Things from Another World. 네, 이게 이제 다크호스의 모회사입니다. 진짜. 네. 잠깐만. 그런 비밀이. 사실 돈은 이걸로 번다 합니다. 하더라. 검은 말이 그래가지고 안 죽고 잘 살아 있었구나. 사실 이걸로 돈을 번다 하더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미드타운 코믹스나 티파우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주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린 콜렉티드 에디션을 아마존에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뭐 TPB든 HC든 간에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은데 조심하셔야 하는 거는 아까 이제 페이블즈 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그 옛날 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갱지 비슷한 종이로 했었는데 2000년대 후반 들어서 DC하고 마블 둘 다 갑자기 그 빳빳한 종이로 재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가 아마존에서 아직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판본을 언제 나왔는지를 확인해가지고 ISBN 확인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ISBN 확인하시려면 그게 정말 좋은 게 위키페디아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위키페디아에서 덕후들이 이 시리즈의 이 작가의 이 런이 어느 TP로 됐는지를 거의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조해가지고 언제 초판이 나왔고 언제 재판이 나왔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재판으로 제일 최신으로 나온 걸로 갖다가 하시면 좋습니다. 사시면은 그게 무조건 좋고요. 그게 무조건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만화 구입 방법은 이제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힘들고 제가 예전에 히겔 때 진짜 뉴비일 때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아직도 유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아마존 그거기는 한데 뭐 나머지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 세세한 것만 빼면 비슷할 거니까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뭐 배대지 같은 게 워낙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대지를 이용하시면은
그 직접 여기 그 미국에서 바로 쇼핑을 들여오는 것보다 네. 배대지를 이용해서 하면은 배송료가 훨씬 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이거죠. 네. 가장 빠르게 볼 수 있고 가장 빠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빠르게 볼 수 있고 가장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진짜 무엇보다도 2시에 그 수요일 2시에 돈이 나가면 그 다음에 저녁 5시부터 DC부터 시작해서 뭐 마블 인디에서 해서 다 네. 이제 그날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코믹솔로지 가장 좋은 것 같고 코믹솔로지는 그 지금 왼쪽 하단에 지금 이 어노테이션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왼쪽 하단 어노테이션 가서 그 히어로 캐스트 2화 저기 1부 마지막 부분 이제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코믹솔로지 이용 방법 해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보. 자, 정보를 어디서 보냐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걸 이제 한다고 하면 막 IMDb, 로튼 토마토 해가지고 다 그쵸. 문서화가 되어 있고 리뷰들이 다 전문화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화는 그런 거가 진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뷰 같은 거 찾아보려고 해도 약간 그 잘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다 찾아가지고 찾아서 보고 막 이제 이런 장소가 딱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찾아보면서 결정하는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제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만화 전문 사이트들이에요. 미국 만화 전문 사이트들. 여기에서 이제 뉴스 미국 만화에 관련된 뉴스도 제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고 네.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트들의 대부분은 그것까지 리뷰까지 합니다. 여기서 리뷰도 어느 정도 하죠. 까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해 보시면은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보도 네.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이제 CBR 네. 코믹북 리소스 우체가단 코믹북 리소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왜 이렇게 혀가 꼬이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아주 충실하게 올라온다고요. 네. 제일 충실하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리뷰도 하는데 리뷰의 신뢰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네,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제 뉴스라마라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데 좌측 상단이죠. 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보다는 좀 더 특집이나 기획 기사 같은 게 볼만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참고해 보실 만한 데가 코믹북 라운드업이라는 데 예. 가운데 있죠. 네. 가운데 상단에 있는 코믹북 라운드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각 사이트들과 각 그 만화 리뷰 블로그들에 있는 그 점수들을 한 곳에서 통합 점수를 볼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항목별로 또 따로 볼 수도 있게 해놨어요. 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점수에 좀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 로튼 토마토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장소가 이제 코믹북 라운드업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용 팁이 있는데 네. C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에 이르기부터 이제 CBR 같은 그런 대형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이트들의 리뷰들이 다 같이 올라와요. 다 같이 있죠. 다 같이 올라오는데 이 신뢰성을 아주 뭐랄까 딱 이게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영화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평론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라는 게 예.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교육의 결과로 아니죠, 나온 게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이트들의 점수 같은 걸 보면서 자기랑 왠지 조금 좀 취향이 비슷한 리뷰어들을 몇 명 뽑아 놓는 게 좋아요. 몇 명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쓴 리뷰가 있으면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참고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이 팁 하나는 리뷰 수가 많은 걸 보세요. 리뷰 수가 막 하나에서 막 한 3개 막 이렇게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인디 코믹스가 그렇고 그다음에 좀 그런 이슈들 숫자가 커질수록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넘버 원, 그러니까는 뭐 슈퍼맨이 새로 뭐 나왔는데 슈퍼맨 넘버 원보다는 아무래도 슈퍼맨 40이 리뷰하는 사람 수가 좀 적겠죠. 그러니까 리뷰가 많은 거를 일단 리뷰가 많은 거는 아무래도 신빙성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리뷰가 많은 것 중에서도 좀 점수가 극단적으로 낮거나 극단적으로 높은 거는 참고를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게임도 조금 그렇긴 하고 아무래도 CBR 같은 그런 사이트, 대형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만화 업계에 입김이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자들과 작가들 간의 그런 편집자들과의 그런 친분도 무시할 수가 없고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 사이트들 리뷰도 뭐 신빙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참고를 안 하시는 게 일단 좋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건 빼라. 극단적인 건 빼고 극단적인 점수는 빼라. 그리고 네. 자기랑 취향에 맞는 리뷰어를 찾아라. 네. 그리고 대형 사이트들의 리뷰는 그게 철석같이 믿지는 마라. 네. 네, 그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로 이제 네,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아이고 시간이 엄청 지나갔네요. 엄청 길어졌다. 이거 네. 괜찮을라나?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입문 특집은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발 중에서 어디서 보면 되는지 그런 걸 좀 되게 궁금해하셨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정리된 블로그들이 많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 그거 한다고 했었죠. 그 뭐지? 세계관 그렇죠. 순서 정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마블도 그렇고 DC도 그렇고 이제 새로 리런치나 네. 그다음에 리부트를 이제 곧 앞두고 있어요. 네. 마블과 DC가 모두. 그러니까 마블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이제 시크릿 워즈라는 이벤트가 되면서 이제 세계관이 이제 갈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이제 작가들이 대거 투입되고 새로운 타이틀들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DC 세계관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불 걸로 이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 달 가급적이면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마블과 DC 양사의 그런 세계관 같은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의 그런 역사 같은 거를 좀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 뭐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길이가. 네, 이렇게 될 테지만 중간에 대략적인 그런 흐름 같은 거를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봐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입문 특집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볼라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영화 길이야 이거 무슨 미칠 것 같아. 네, 이거 소리만 들어도 재밌는 게 저희 방송이니까요. 예, 소리만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소리도 같이 올려야겠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는 짧을 거예요. 뭐 2부만 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